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일 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광주광역시가 자동차와 에너지, 헬스케어를 AI와 연계해 지역의 주력 산업으로 키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의사 창업자 조재영 카톨릭 의과대학 교수와 함께 헬스케어 산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제 당뇨병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이 감사합니다. 당뇨병이 저희가 흔히 말하길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잖아요. 예예. 그러면 이제 어떤 점이 치료에 중요한 봐야 되나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당뇨병이 이제 600만 명이 이를 만큼 굉장히 당뇨병 환자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르는데 생활 습관이 많이 변화가 됐죠. 많이 움직이고 많이 덜 움직이고 너무 많이 먹게 되면서 당뇨병이 600만 명이 이르고 또 당뇨병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 당뇨병 전 단계도 굉장히 문제인데 그게 한 1,500만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2천만 명 이상이 당뇨병 전 단계이거나 당뇨병이거나 그렇게 당뇨병이 많아서 이런 생활 습관병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따라서 치료의 중점은 결국엔 이 생활 습관을 어떻게 교정하느냐죠. 물론 좋은 약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당뇨병이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에 굉장히 많아지기 시작해서 이제 당뇨병 환자가 30년, 40년 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당뇨병이 그냥 단순한 당뇨병 한 명이 아니라 굉장히 특성이 다양합니다. 나이도 뭐 젊은 사람, 20, 30대부터 80대, 90대도 있고 또 인슐린을 여러 번 맞아야 되는 사람부터 약을 뭐 하나만 먹어도 되는 사람까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다양한 거의 특성에 맞추어서 적절한 치료를 이루는 것, 그다음에 자기에 맞는 생활 습관을 교정해 나가는 것이 가장 치료에 중점을 둬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음. 근데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당뇨병 환자하고 당뇨병 전 단계까지 하면 거의 2천만 대한민국 명. 인구의 절반 예. 가량이 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잘못된 의학 상식들 그러니까 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네, 당뇨병 맞습니다. 관련해서 너무 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거든요. 예. 이게 잘못된 의학 예. 상식으로 치료를 하거나 이렇게 예. 생활 습관이다 보니까 내가 고쳐보겠다고 하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요즘 뭐 그런 걸 또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또 굉장히 많죠. 영상도 그렇고 뭐 포털 사이트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데 물론 좋은 지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환자가 굉장히 많아지고 또 그런 걸 치료를 해야 되는 사람들도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면 시장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건강기능식품도 많이 소개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정보가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데 그중에는 사실 좀 경계해야 되는 너무 상업적인 지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학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경계하도록 그런 걸 많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반대로 또 좋은 그 교육 자료나 좋은 영상들도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그것을 스스로 찾아서 그거를 자기 것화 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또 하나 가장 어려운 것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의 특성에 맞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지식을 이렇게 읽다 보면 뭐 이런 건 이러하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본인에 맞게 해석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의와 상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이도저도 아닌 지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 뭐 어떻대더라, 뭐 그렇대더라. 그래서 이럴 때는 병원에 가지 말아야 한다라든가 이걸 먹어야 한다라든가 굉장히 증명되지 않은 지식을 본인의 지식으로 여러 개를 섞어서 본인에 맞게 해석한 다음에 병원에도 오지 않거나 그래서 당뇨병 진단이 늦어지거나 치료가 제일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일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에도 뭐 30년 넘게 이렇게 당뇨병 앓고 있다는 네. 건 만성 질환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아까 저희가 의사 창업자라고 그랬잖아요. 예예. 그러면 디지털 헬스케어 쪽 네. 교수님 어쩌다가 그쪽 이렇게 관심을 두시게 예. 되셨어요? 뭐 제가 전공의 시절에 벌써 3 년 전인데 전공의 시절에 저희 위에 스승님께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런 생활 습관,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치료에 중요한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혈당의 변화라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혈당은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수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한테 병원에 올 때 한 달 또는 3개월 후에 올 때 그 한 달이나 3개월 사이에 혈당의 변화를 알 수 있으면 좋은데 물론 혈당을 본인이 측정해서 수첩에 적어오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만 그렇게 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짧은 진료 시간에 파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환자가 그렇게 잘 보지 않다, 의사가 잘 봐주지 않다 보면 환자는 또 혈당을 그렇게 열심히 측정할 이유도 별로 동기도 못 갖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진료를 평생 뭐 30년, 40년을 치료해야 되는데 의사를 1년에 몇 번, 2-3번 만나는 것으로 충분히 조절되기는 어려운데 이런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들을 웹사이트나 이런 서버에다가 올리게 되면 업로드를 해 놓으면 의사가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어 코멘트를 메시지를 환자한테 전달하면 어떨까 이러한 착안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의사와 환자가 상호 교류를 하는 하는 것이 이런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에 굉장히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였고 여러 연구를 진행을 하면서 아 이렇게 환자가 의사를 가끔 만나는 거에 더하여 이렇게 인터넷이나 기반으로 해서 자기 혈당이나 이런 것을 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증명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꼭 대면이 아니라 예예. 이렇게 앱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그러면? 예 그게 그 당시에는 이 당시에 앱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스마트폰이 소개된 것은 2007 년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그냥 홈페이지 같은 웹사이트에다가 환자가 인제 직접 입력을 하고 이렇게 또 수첩처럼 만들면 의사가 그것을 보고 거기에 어떤 의견을 적으면 환자가 그것을 보는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졌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저희가 인제 아무래도 전남 같은 경우 섬이 많아서 원격 진료 필요성 막 이야기하지만 예. 사실 이게 약간 원격 진료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다 예. 보면 지금 현재는 원격 진료가 사실상 불법이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런 오해도 받으실 아 수 예예. 있겠어요? 저희도 사실은 그런 오해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이런 걸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임상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제 느꼈던 거는 어떤 이런 어떤 환자를 좀 더 잘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노력을 하였던 것이지 그것을 원격 진료라는 것으로 해서 뭐 큰 병원에서 많은 환자들을 다 보게 되는 그런 것을 원하지는 전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따라서 저희는 그런 시스템을 전국에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좀 더 환자를 잘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초창기에 이제 2010년, 11년 그때 이제 원격 진료라는 거로 오해를 받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비대면 원격 진료에 나아가서 이제 비대면 진료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이제 비대면 진료나 이런 원격 진료는 하나의 진료의 한 형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가 어느 게 더 좋으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 비대면 진료나 원격 진료도 하나의 한 형태로 활용할 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한 3분 정도 진료를 하니까 굉장히 짧게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30분으로 늘려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가 환자가 들어오시면 "왜 오셨습니까?"라고 물어보시고 그렇게 상태를 우리가 물어본 다음에 환자분은 "어떤 질환이 의심이 된다."라든가 "그래서 나는 어떠한 검사를 할 거다." 그리고 "나는 어떤 약을 드릴 거고 그 검사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진단이 될 수 있으니까 그땐 약을 바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환자가 "그 약은 어떤 약이냐?" 그러면 "그 약은 이러이러한 약인데 이러한 효과가 있을 것인데 이러한 것도 부작용도 있을 수 있으니 잘 드셔 보시면서 뭐 일 주일에 보시죠. 한 달에 보시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 달에 오시면 그 사람의 그 어떤 상태의 변화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 한 달 동안 어떤 생활 습관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또 파악해서 그것을 다시 교정하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수십 년 해 나가는 게 사실 만성 질환의 관리거든요. 네. 따라서 그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의사가 그 환자를 충분히 잘 알고 있고 상태를 오랫동안 봐왔다면 이분은 다음에는 오지 않으셔도 되겠구나. 혈당만 잘 봐도 되겠구나." 한다면 두 분의 어떤 합의하에 어떤 비대면 진료를 한다든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이 꼭 섬에 사시든 바로 근처에 사시든 바쁘게 좀 지내시면 그러나 어떤 분은 굉장히 혈당이 나빠서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이 한 달 있다나 일 주일 있다 와서는 너 너무 늦을 것 같고 빨리빨리 변화를 봐야 되면 뭐 비대면 진료든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매일 한두 번이라도 데이터를 보고 거기에 피드백을 준다면 환자는 또 좋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비대면 진료나 원격 진료가 하나의 시스템 위에서 활용이 돼서
환자의 특성에 맞게 또 의사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되면 좋을 텐데 아직은 자꾸 둘 중에 하나가 어느 게 더 좋으냐 이거 왜 안 되냐 이렇게 하니까 조금 사실 오해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저도 생각했던 게 이제 의사의 입장이 아니라 환자의 입장에서는 두세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가서 만나서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뭐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접수하고 기다리고 뭐 하는 시간 특히나 종합병원들 가면 네. 1시간은 기본인데 예. 그렇게 하고 났는데 지난번하고 수치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계속 이 약 드셔도 되겠어요?"라고 하면서 하고 나서 보면 "3 분도 안 걸렸네."라고 네. 하면 좀 서운하기도 하는 것 네. 그럴 수 같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식의 적이라면 그러니까 진료는 진료대로 그리고 그 진료에 플러스 알파 된 게 사실 저희가 말하는 IT 쪽을 네. 플러스 알파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헬스케어라는 부분이 어떻게 지금 발전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저도 해오고 있는 분야이긴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뭐 어떤 경우는 죄송한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가 멀리서 오셨는데 잠깐 보고 "괜찮으시네요." 이렇게 해서 가셨는데 그분은 뭐 "약 받으러 여기까지 왔나?" 그랬는데 사실은 거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오셔서 사실은 저를 만난 건 2-3 분일지 모르지만 혈액 검사를 하신 거죠. 음. 그래서 그분이 혈액 검사를 보고 당화혈색소라든가 당뇨병이라면 그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다른 간 수치라든가 콩팥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수치를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아 괜찮으시네요." 이렇지만 음. 어떤 분은 오셨는데 굉장히 갑자기 나빠진 분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는 뭐 5 분이나 10 분까지 설명을 더 하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기반이 된다면 된 상태에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한다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환자 말로만 이렇게 하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이고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헬스케어의 발전은 지금까지 많은 앱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많이 개발되고 있고 저도 개발을 하고 있지만 그런 데이터들은 자기가 어떤 데이터들을 입력하거나 했을 때 주를 보는 그걸 누가 보느냐의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는 게 어떤 회사에서 만든 앱을 내가 다운로드 받아서 하게 되면 그 데이터들을 보는 것은 그 회사에 있는 뭐 의사가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시스템이 이제 볼 수도 보게 되는 것이죠. 저한테 어떤 피드백을 이제 주게 되는데 그 피드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게 아니라 제대로 주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아까 처음에 말씀 것처럼 환자의 맞춤형으로 뭐가 돼야 되는데 그 환자의 어떤 변화, 혈액 검사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측정한 혈당이나 이런 체중이나 이것만 가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앱을 개발해서 하니까 주로 이제 운동이라든가 뭐 식사라든가 이런 거는 하지만 저는 이제 이런 질환으로 왔을 때는 질환 헬스케어라고 하는 이제 질환으로 왔을 때는 주로 그런 데이터라는 것은 의사가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의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의사가 아니라 나한테 약을 처방해 주고 때로는 나한테 시술도 하고 뭐 수술도 하는 그 의사가 내가 측정한 어떤 데이터들을 잘 보고 그다음에 그거에 맞추어서 약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다른 검사를 하거나 그렇다면 나는 그런 검사를 해서 의사한테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보내고 그 의사가 그것이 비대면으로 보든 비원격 모니터링이 됐든 진료실에서 만나서 확인을 하든 그런 거에 맞추어서 본다면 나는 그것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아무리 그런 것을 제고해도 어떤 회사에서 제공하는 앱을 썼을 때는 그냥 그 회사에서는 어떤 간단한 피드백을 받지만 내가 병원에 정작 갔을 때는 나한테 그는 주치의 있는 그 데이터를 볼 수가 없고 거기에 맞추어서 처방하지 않는다면 '아 별로 의미가 없겠구나.' 해서 제가 생각하는 헬스케어는 그런 이제 어떤 의사와 환자 간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 의사 나한테 병원에 검사를 해 주고 처방을 해 주고 약을 주는 그런 사람의 어떤 데이터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많은 앱이 개발되고 시스템이 개발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빅데이터 이야기할 때 항상 제일 먼저 꼽는 게 많은 데이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네. 이야기하는데 이제 네네. 교수님 말씀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같은데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이 플랫폼이 계속 확장이 된다면 네. 궁극적으로는 어떤 부분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짧게 네. 말씀. 그거 많이 이제 산업화가 될 거라고들 많이들 인제 해서 하고 4차 산업혁명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런 헬스케어의 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방입니다.
우리가 이제 프리딕션 예측을 하자. 그다음에 파티시페이션 그래서 참여를 서로 하자. 근데 그중에 가장 우리가 4P라고 해서 P를 뭐 파티시페이션, 프리딕션, 뭐 프리시전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건 프리벤션입니다. 그래서 예방을 하자는 거죠.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운동이나 식사 생활 습관을 잘해서 당뇨병 자체가 안 오게 만들면 제일 좋겠죠. 그다음 아까 말씀 것처럼 당뇨병 전 단계가 1,500만 명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많은 부분 사람 당뇨병으로 5년 때는 10년 후에 당뇨병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사람 체중을 3kg만 빼도 사실은 당뇨병 예방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미 당뇨병이 생겼더라면 그 사람들한테 열심히 해서 당 관리를 잘해서 눈이 나빠진다는 것을 억제하거나 콩팥이 나빠지는 것을 억제하거나 심혈관 질환을 억제할 수 있다면 너무나 좋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을 이렇게 측정을 해서 당이 나쁘면 이렇게 조절을 해라. 당화 숙소에 변화가 생기면 당화 숙소가 이렇게 변하면 심혈관 질환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 더 열심히 하셔라. 이렇게 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담배를 끊으셔야 된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의사가 간단히 말 한마디 해서는 잘 안 되니까 이런 IT 기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해보는 거잖아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헬스케어가 앞으로 발전은 결국에는 예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방을 해서 사회 의료 비용을 줄이는 거죠. 그러나 지금 당장은 돈이 더 들죠. 지금은 투자를 해야죠. 환자 입장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고 정부도 투자를 해야 되고 많은 IT 기업들이나 이런 기기 회사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것이 10년이 지났을 때는 훨씬 더 많은 큰 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따라서 여기서 많이 개발되는 많은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사회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적인 효과가 증명이 되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정말 중요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은 거기다가 비용을 지불할 가치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회 의료 비용을 줄이는 것이 되어야 앞으로 이것이 산업화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예쁜 기계를 개발한다든가 아주 팬시하게 느껴지는 걸 한다고 해서 그때는 잠깐은 좋아 보이지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사용이 되거나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냥 잠깐 지나가는 유행처럼 되어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산업의 발전은 아주 굉장히 그래서 헬스케어 어렵습니다. 오래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관여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많은 환자분들이나 정부나 의사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것의 임상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 의료 비용의 절감을 증명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많은 산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저 송영기를 구속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지난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가 오늘 검찰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며 송 전 대표를 돌려보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조인철 민생예산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송영길 전 대표의 검찰 출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산업화를 이룩하면서 민주화까지 이뤘던 나라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런 후진적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게 사회적 이슈가 됐다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자진 출두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송영길 대표가 지금까지 계속 정정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고 나를 직접 구속해서 조사해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의도대로 파악한다면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조기 구속했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지난 24일이죠. 오늘 일주일 전 그리고 오늘 그때 아닌 왜 일주일 뒤에 어떤 준비 기간이 필요했을까요? 충분히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마 변호인 선임 등 다양한 법률적 절차들을 준비한 기간이 필요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이런 준비하는 기간이 음. 필요했다면 검찰하고도 좀 조율을 해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았을까요? 검찰이 그러니까 "일정이 없는 거 왜 오셨냐. 가시라." 보내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거는 우리 송영길 전 대표와 그 변호인단 이분들만이 알 수 있는 상황 아닐까요? 음. 그러니까 검찰이 뻔히 안 받아줄 걸 알고 찾아간 것 같으니까 음. 정치 쇼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송영길 대표의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한 그거는 제가 다 여기서 단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예측을 하냐면 사실은 저희가 알고 있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달 21 일이에요. 그때 당시 검찰은 곧 구속영장 재청구할 것 같이 음. 해 놓고 지금 열흘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못 하고 있단 네. 말이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뭔가 이게 안 풀리고 있는 상황에 느닷없이 송영길 전 대표를 부를 필요가 있었을까? 부를 생각도 없었을 것 같단 말이죠. 그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보면 아직 그 강내구 감사위원장 전 감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거의 10여 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재청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 검찰의 내부의 그 수사의 난항이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너무 일찍 그 녹음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외부에 유출되면서 사건들이 파장이 커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녹취 파일의 주인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검찰이 언론에 이 파일을 흘렸다. 그러면서 인제 음. 검사하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고소를 했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도 이제 좀 시간을 놓고 보니 자기가 드러나는 게 별로 없을 거다라는 걸 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글쎄요. 이게 참 수사적인 거라 좀 민감하긴 합니다마는 뭐 사실 지난 8월에 지금 3만 건 이상의 녹취록이 입수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8개월 이상이 지난 현 시점에서 이렇게 현 시점에서 부각되면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여기에 녹취록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고 있는 것도 또 한번 살펴볼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어떤 3만 건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없이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 때문에 그런 그 의심들이 생기지 않고 있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조계에서는 이번에 돈봉투 의혹 사건 사실상 처벌 어렵다.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현금이고 음.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라는 것을 그냥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모의 수준이지 그것이 건네졌다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이 이렇게 저자세를 취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이거를 혐의를 입증하려면 지금 현재 녹취록만 가지고는 혐의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 녹취록만은 직접 진술이 있는가 하면 간접 증언도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증거 채택이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거를 누구나 판단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진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진술은 누구도 지금 "내가 나가서 진술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없고 실제로 박희태 사건 박희태 한나라당 시절인가요? 네. 그분 사건 때도 보면 그걸 고승덕 변호사가 진술을 통했을 때 진술했을 때 결국은 이제 처벌이 가능했던 경우를 인제 사례를 비춰 보면 그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오늘 송영길 전 대표도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똑같이 했어요. 검찰하고 언론의 유착을 의심하고 좀 비판을 했단 말이죠. 누구나 이제 검찰이 그 오랜 녹취록을 입수한 기간에 비해서 가지고 있었던 기간이 꽤 긴데도 음. 뭐가 나오지는 않고 그게 언론에 흘러들어가서 언론에서는 계속 지금 의혹을 이런 의혹 저런 의혹 막
양산해내고 있는 음.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털 만큼 털어봤는데 실제로는 없어. 없는데 이걸 검찰이 없다고 말하기도 그러니 언론에 줘 가지고 "자 너희들이 한번 봐 봐. 이거 의혹이 있는 것 같아."라고 하는 약간 송영길 전 대표의 그런 비판도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좀 더 세게 푸시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충분히 그럴 수는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지금 대응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검찰 수사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냐, 아니면 자체 조사를 할 것이냐, 또는 두 가지 다 동시에 이룰 것이냐라는 이런 여러 가지 트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민주당의 입장은 지금은 검찰 수사를 일단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고, 그러나 지금 국민들은 답답해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에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고, 실제로 특히 광주 지역에서는 더 그 정도가 심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시중에 돌아다녀 봐도 상당히 실망감들이 표출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음.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도 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 음. 관련해서는 검찰을 정치 검찰이라고 막 몰아붙이면서 전혀 신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때 돈봉투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을 믿어 보겠다?' 너무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명확한 어떤 증거 자료가 없고, 그 증거 자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이제 녹취 파일인데, 녹취 파일은 검찰이 다 소유하고 있고 당에는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기에 이제 자체 조사를 좀 하겠다라고 했을 때 여론에 좀 몰매를 맞았죠.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 '검찰에 그럼 맡겨 보겠다.'라고 한 발 뒤로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자님 말씀대로 자체 조사도 한번 시도해 볼 만은 한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자체 조사라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뭐든 민주당도 좀 음. 움직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저희가 지난 금요일 날 지금 새 원내대표를 뽑았어요. 박광원 의원이 음. 삼선의 박광원 의원이 원내대표로 됐는데 어 처음에 원내대표 나올 음. 때부터 그 돈봉투 의혹 사건 민주당에 정말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내일 의원총회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예. 그 녹취록에 이름이 거론됐던 분들, 녹취록에 나와서 이런저런 이게 이 돈이 직접 건네졌든 안 건네졌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모의를 했던 분들 그리고 거기에 이름이 들어있던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 이 두 분의 거치가 좀 결정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음. 그게 저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바라는 거하고 당에서 결정하는 것은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저희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지금 뭔가 민주당의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게 지금 국민들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맞춰서 어떤 의원총회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음. 오늘 보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 간 합의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하는 거 어떠냐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 이진복 정무수석이 박광원 원내대표를 오늘 뭐 비공개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대통령실하고 면담을 박광원 원내대표는 거절했답니다. 음. 왜냐하면 당대표도 만나지 않은 상황에서 원내대표인 내가 가서 만나는 게 순리 안 맞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지금 정치 구조상 충분히 원내대표로서 거절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대표가 1 년이 다 됐는데, 대통령이 1 년이 거의 다 돼 감에도 불구하고 당대표,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민생이 없어진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오직 극한적인 대립 정치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매듭을 풀 사람은
대통령도 큰 축으로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 축에서 당대표를 여태까지 안 만났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그런 상태에서 야당의 원내대표를 먼저 만난다라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거대 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해버리잖아요. 아직 범죄자로서 확정된 건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없는데. 저희 지금 그 피의자일 뿐인 거죠. 지금 아무 확정된 것도 없는 상태에서 범죄자를 취급하고 그걸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행위에 있어서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인철 선생님하고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밀운 불우, 구름은 잔뜩 꼈는데 비는 내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시작됐는데 우리 정치권은 뭔가 먹구름만 가득한 답답한 형상입니다. 만사가 시원하게 잘 뚫리고 해소되길 바라면서 오늘 여의도 초대석은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일단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MBC 어제 단독 보도인데 3월 9일이죠. 태영호 최고위원이 예. 이진복 정무수석이랑 만난 모양인데 이 수석이 한일 관계 좀 최고위원 회의 같은 데서 적극적으로 옹호해라. 그러면 공천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태영호 최고위원은 막상 그 해당 녹취록이 공개가 되니까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매우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태영호 최고위원은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고 네. 이진복 수석에게 사과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왜 황당한 얘기냐면요. 네. 저도 MBC의 어제 녹취록을 쭉 다 들어봤는데 네. 이른바 3월 9일은 3월 8일 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바로 다음 날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 바로 다음 날 당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 지도부가 모두 아침 8시에 현충원 참배로 시작을 하고요. 네. 그리고 9시 최고위원회가 첫 번째 출발을 알리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전당대회에 뽑아준 데에 대한 감사함,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의 대다수가 다 민생에 관한 얘기를 했고 무슨 그 자리에서 갑자기 한일 얘기를 꺼내거나 여기에 발언들의 문제를 삼을 만한 정무적인 상황과 판단이 아예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이 네. 공천을 빌미로 최고위원에게 그 같은 얘기를 했을 리도 만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때가 그 위안부 제3자 변제 예. 문제로 좀 여론이 안 좋았던 때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새 지도부가 꾸려졌으니까 이진복 정무수석이 이제 정무수석 하는 역할이 국회랑 이렇게 가교 역할을 예. 하는 건데 앞으로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런 좀 옹호하는 발언을 하시면 좋을 거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면? 저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나눌 만한 계제가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한일 정상회담 네. 그리고 제3자 변제를 비롯한 많은 일들은 굳이 대통령실에서 누군가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집권당 국민의힘의 당의 지도부로 있거나 혹은 네. 국회에 몸담고 있는 인사들이라면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꽉 막혀 있었던 한일 네. 관계를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에 대한 깊은 고민 그리고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정상회담에서 네. 여러 가지 의제들을 갖고 이야기하는 대통령의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건 정치의 ABC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굳이 당부나 부탁 같은 걸 이런 안 걸 해도 당부나 부탁하면서 공천 문제랑 결부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확인하거나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구태여 이 있지도 않는 사실을 바탕으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태영호 의원 스스로가 네. 조속히 빠르게 이 문제를 스스로 좀 매듭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깨끗하고 당당하면은 검경 수사 받아서 해소해라 그렇게 주장을 하시던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유승민 전 의원의 네. SNS 글을 봤는데요. 사실이라면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최소한 SNS에 글을 쓰기 전에 네. 한두 번만이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으면 아마 이런 글을 올리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태용 의원의 발언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조금만 사실관계를 확인해도 아마 이 같은 주장들은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조사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 뭐 그런 말씀이시죠? 태용 의원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무슨 검찰이나 경찰의 네. 수사로 드러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발언을 태용 의원이 했으니까요. 근데 원초적으로 궁금한 게 의원이 보좌진한테 한 얘기 녹취가 어떻게 방송사로 갔을까요? 보좌진 중에 누군가가 유출하지 네.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그러니까 태용호 의원이 직접 방송국에 줬을 리는 없을 테니까요. 네. 사실은 좀 황당한 일이기도 하고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실이나 집권당이 오히려 엉뚱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발언으로 치부될 수 있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과장이다, 허풍이다 이런 방식으로 넘어갈 네.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월 9일 날 태용호 최고위원이랑 이진복 정무수장이 만나기는 만났다고 하던가요? 어떤가요? 아마 태용호 최고위원이 네. 그 전당대회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진복 수석을 만나러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산에 네, 혼자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도부랑 같이 간 것도 아니고 왜 혼자서? 우리가 이제 3월 9일에 첫 번째 출범을 네. 하고 나서 그 다음 대통령과의 이 첫 번째 만찬이 아마 그 며칠 뒤로 예정이 네. 돼 있을 때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태용호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내내 본인이 했던 이 4.3 발언 네, 네. 때문에 굉장히 당이 좀 술렁이는 일들이 있었기 네. 때문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내용들 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뭐 들어갔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정리하고 수습하러 들어갔을 수는 있는데 이런 네. 종류의 말은 뭐 전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정리. 분명하게 본인이 얘기하고 있고 또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에서도 확실하게 이야기를 네. 하고 있고요. 전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게 녹취가 보도된 시점도 어떻게 보면 좀 공교로운 게 어제 국민의힘 새로 구성된 윤리가 첫 번째 회의를 열고 김재원, 태용호 두 최고위원에 대해서 징계 개시를 결정을 했잖아요. 예. 관련이나 영향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징계 절차는 개시가 됐고요. 그리고 시간을 지체하거나 하지 않고 네. 아마 조속하게 당사자들의 소명을 받고 네. 그 소명을 바탕으로 징계 수위들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이 내용들이 네. 새롭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이 녹취를 보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네. 불필요한 오해 혹은 이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추가적인 후과, 후폭풍 등이 또 네. 당내에 예상될 수 있는 일들이라고 봅니다. 이제 나머지는 윤리위원회의 판단인데요. 네. 이 내용들까지 이번 있게 되는 지금까지 제소돼 있는 사건들이 있을 건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 문제를 덧붙여서 윤리위원회 징계의 수위에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는 전적으로 윤리위원회 판단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 지금 예단을 할 수는 당연히 없지만 분위기 같은 게 있을 텐데 징계 수위는 뭐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제 황정근 위원장이 했던 윤리위 징계 네. 절차를 개시하고 했던 발언을 보면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상황들이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아마 가볍게 지나가지는 않는 분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바깥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가정이긴 한데 가령 뭐 당원권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든가 해서 최고위원이 유고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누구를 다시 보충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현재 당대표를 네. 비롯한 전체 최고위원회가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명, 2명 정도의 결혼이 있다고 해서 최고위원회 운영이나 기능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또 뭐라고 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미국에 가시는데 목사님이 민주노총 세력을 막아달라, 목사님에는 막을 사람이 없다, 뭐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부탁 전화가 왔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왜 이렇게 사실 예. 무근인 말들이 많이 나오는 건가요? 근데 전강훈 씨의 발언에는 뭐 하나님 얘기까지 끌어서 얘기를 하니까 네. 뭐 일각에서는 네. 전혀 사실 무근이면은 바로 법적 조치 취하면 되지 네.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또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하는 순간 이게 또 다른 정치 뉴스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클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만 전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확인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뭐 허위 사실을 공표해도 법적 조치를 취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안 하면은 계속 저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당과 관계가 없는 분명한 입장들을 계속해서 피력해 오고 있고요.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네. 국민의힘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항상 점수를 물어보시는 게 가장 어려운데요. 네. 네, 하버드 연설 끝나고 석학 교수가 재학생이라면 A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굳이 점수로 말씀 주신다면 A 플러스 학점을 받을 정도의 A 정상회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강론에서 워싱턴 선언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은 사실상 핵공유다라고 했는데 백악관
담당 선임 국장이 사실상 핵 공유 아니다라고 부인을 정면으로 했는데 이런 차이는 왜 나오는 건가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 명확한 핵 공유라고 이제 기자들의 물음에 대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네. 핵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미국 대통령에게 있는 여타 어느 국가와도 공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을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이다.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 하버드 연설에서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1년 내 핵무장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는 이번 워싱턴 선언이 있고 이게 나토보다 더 실효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나토보다 더 실효적이면 나토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핵이 배치가 돼 있고 사실상 공유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실효적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핵 전략 그룹 그리고 우리는 이제 네. NCG 핵 협의 그룹을 만들지 네. 않았습니까? 나토 같은 경우는 31개 국가가 모여 있는 다자간 협의체에서 다자간 협의이기 때문에 자국 이익에 부합하게 행동하게 되는 데는 나름대로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단 양국 간에서 이 핵 네.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NCG 네. 핵 협의 그룹을 만들었던 부분들은 이 핵을 포함한 상태로서 우리가 상시적으로 협의하고 네. 그 문제를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굉장히 진일보된 대한민국 안보에 획을 그은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나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NPG 플랜에서 핵 네. 기획 그룹이고 우리는 NCG잖아요. 컨설터티브인가요? 뭐 우리 일단 뭐 협의 상담 이런 정도고 그리고 나토는 장관급 그룹이고 우리는 차관보인데 이게 뭐 실효성이 있을까라고 회의적으로 보는 분들도 네. 꽤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좀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1개가 모여 있는 다자간 국가와 또 양국 간의 협의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를 수가 있는 네. 것이라 말씀드리겠고요. 대한민국은 이미 한미 간 국방장관이 연례 회담을 갖고 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순히 차관 복급이 왔기 때문에 이 급이 떨어진다. 이 내용들에 뭔가 진전이 없는 것 아니냐라고 네. 하는 비판은 저는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이제 핵우산 이른바 핵우산은 크게 세 차원이 있잖아요. 이제 핵 공유하는 거 그리고 남한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거 그리고 독자 핵 개발. 일단 핵 공유는 아니라고 미국이 선을 그었고 나머지 두 개도 자체 핵 개발 안 한다.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 없다. 이게 명문화해서 문서화를 했는데 그럼 뭐가 업그레이드가 된 건가요? 확장 억지라고 하는 개념이 네. 결국은 북한의 이 핵과 미사일의 네. 위협 속에서 그 미국이 갖고 있는 억지력을 어떻게 더 확장시켜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념들 아닙니까? 네. 그 안에 핵을 같이 함께 포함되는 상태로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이 가장 아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일에서 이제 워싱턴 선언을 통한 문건으로 네. 이른바 핵 협의 그룹을 만들고 여기에 대해 상설화된 이 핵 자산 운용 등에 대해서 같이 한미 간에 보다 본격적인 절차를 네. 밟아 나가기 때문에 훨씬 더 과거에 대해서 진일보됐다라고 하는 점들은 부인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지만 대한민국이 만약 자체 핵무장 또는 한반도에 전술핵을 재배치하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경제적 국제 정치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노력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압도적 친미 정책이 한국의 악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경제 안보적으로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압도적인 친미 정책이라기보다는요. 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 심각한 도발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네. 유엔 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기 위해 수차례 안건으로 올라오지만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도 잘 갖춰지지 못하게 되는 게 오늘날 현실인데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가 바로 중국과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네. 왜 이런 사태가 오게 됐는지에 대해서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 중국이 내고 있는 메시지에 대해서 동의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우리가 NCG를 얻어오기는 했는데 전기차 걸린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반도체법 관련해서는 뭐 명확하게 손에 쥐어진 게 없는 거 아니냐. 그리고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150조짜리 노래 하나 아메리칸 파이 백악관에서 부르고 왔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던데 네. 민주당에서 이제 빈손 외교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김의겸 의원 네. 같은 경우는 동백 아가씨에 대한 좀 분명한 사과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많은 분들이 아메리칸 파이를
굉장히 뭐라 그러죠? 유창하게 부르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네. 아, 동백아가씨와는 확실히 안 어울린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원래 팝송 좋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그 동백아가씨가 네. 얘기 나올 때부터 제가 대통령 선거 당시 대변인이기 때문에 음. 윤석열 대통령의 노래 스타일과는 거리가 멀다 얘기를 네. 했는데도 끊임없이 이 청담동 술자리 등에 대한 가짜 뉴스를 쏟아낸 분 아닙니까? 저는 뭐 한미 동맹에 대한 성과도 마찬가지고 네. 민주당이 보여줬던 지난 정상회담 내내 있었던 당의 논평들을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에 이르기까지 쭉 다시 한번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무엇 하나 긍정적인 평가는 온데간데 없고 가짜 뉴스성 섞인 양이원영 의원의 그 넷플릭스 발언부터 네. 시작해서 장경태 최고위원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화동과의 만남에 대해서 성적 확대라고 있을 수 없는 또 주장들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이 뭔가 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국익의 보탬이 되기보다는 뭔가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폭망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비토하는 논평들을 쏟아낸 것 아닌가 네.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였거든요. 좀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잘된 부분들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고 그러니까 과도한 비판이다, 별 근거가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과한 비난 그리고 덧붙인 가짜 뉴스 성격의 비난도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증거인멸 말씀을 하셨던데 그건 예. 어떤 얘기인가요?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마는 그 기자회견의 전체 내용을 짚어보면 나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도 여전히 나오고 있는 수많은 녹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러다 보니 증거 인멸 등에 대한 우려,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특히 오늘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이 부르지도 않는 상황에서 네. 자진 출석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 황당한 저는 갑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갑질이 되는 건가요? 검찰은 수사해야 되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필요한 압수수색 등에 대한 강제 수사를 통한 증거들을 확보해 놓은 다음 여기에 대해서 소환 조사를 만약 부르게 된다면 네. 그 피의자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물으면서 정리를 할지를 다 기획하고 수사의 단계를 밟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송영길 전 대표처럼 네. 이른바 집권당의 당대표를 지냈던 유력 정치인이라면 여러 번 계속 부를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네. 한 번 부를 때 정확하게 어떤 내용들을 조사해야 될지를 기획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근데 뜬금없이 본인이 가고 싶은 시간 날짜에 맞춰서 내가 갈 테니까 조사해라 라고 하는 거는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는 그 2002년 대선 때 그 이른바 차떼기 사건 한나라당 그리고 2003년도에 대검에서 중수부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회창 예. 당시 한나라당 총재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서 나 조사해라 내가 다 시킨 거다라고 이렇게 한 전례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과거에 안 좋았던 예들을 네. 그대로 반복 답습하라고 현재 있는 정치인들에게 무거운 책임감이 주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송영길 전 네. 대표의 이 같은 행동들이 헐리우드 액션으로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많은 혐의들을 정치적으로 치환시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 피해가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사법 문제를 정치 문제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한다는 그런 시도로 보시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왜 침묵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으셨던데 예. 전반적으로 지금 민주당이나 이 대표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가요? 이정근 부총장의 녹취, 네. 윤관석 사무총장의 녹취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다른 부연 설명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돈봉투를 서로 기획했던 내용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네. 표현할 수밖에 없을 거라 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민주당의 윤리심판원이 즉각 가동해서 관련된 인사들에 대한 네. 출당 혹은 뭐 징계 등에 대한 절차를 가져가는 게 공당으로서 해야 되는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 정도의 사법적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도덕 불감증이 내성화되어 있는 것 아니냐. 민영배 의원 민주당 복당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헌재 판결이 네. 예, 꼼수 탈당, 위장 탈당 문제에 대해서 이 실질적인 절차 위반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본인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기망했던 행동인지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아, 이런 방식이면 송영길 전 대표도 곧 복당하겠구나. 라고 글을 올렸거든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당에 대한 대의 차원에서 네. 뭐 민영배우는 안 받을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이 큰 그릇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무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왔던 전례들을 비춰보건대 네.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른바 탈당과 복당을 포스트잇 붙이듯이 붙였다 뗐다 하는 것이 아닌가. 민영배 의원은 본인 탈당에 대해서 불 나고 소방차가 불 끌어가는데 신호등 지키면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불가피했다 이런 취지로 네. 항변을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여러분? 불이 나지 않았는데 불이야라고 외친 양치기 소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이 나지도 않았는데 불이야라고 외쳤던 양치기 소년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자신들이 불나지도 않았는데 불이야라고 외치고 그 다음에 그 불을 꺼야 된다고 이른바 이 위중한 상황 속에서는 절차 이런 것들은 좀 적당히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른바 자신들만의 선민 의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는데 정말 잘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는 정당의 진면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